밤 11시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내가 담배를 끄며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앞에는 텅 빈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직 팔리지 않은 음료수 병들이 가지런히 진열대에 서 있지만 손님은 없습니다. 40대 중반의 김영수 씨는 이곳에서 15년째 슈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쓴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란색 박스와 함께 나타난 쿠팡 배송 차량입니다. 김 씨는 중얼거립니다. 저 트럭 한 대가 내 가게를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김 씨의 이 말에서 출발해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편리함의 진짜 대가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유통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한 겁니다.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이 단순한 약속은 당시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괴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쇠핑의 배송 기간은 평균 이틀에서 사흘이 기본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물건을 받는다는 건 충격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서비스의 이면에는 이미 전국을 촘촘하게 덮기 시작한 물류센터라는 거대한 부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 문을 연 첫 번째 풀필먼트 센터는 축구장 17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상품은 쉬지 않고 분류되고 포장되고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골목 상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무거운 생수병을 들고 집에 올 필요가 없어졌고 굳이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문 앞에 도착했으니까요. 그 결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010년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거래액 비중은 불과 5.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쿠팡이 있었습니다. 2025년 쿠팡의 연매출은 49조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모든 대형마트의 소매 판매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 1,400만 명, 월간 사용자 3,240만 명.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달 쿠팡 앱을 켠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김영수 씨 같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의 매출은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15%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생수, 화장지, 세제 같은 생필품은 더 이상 동네 마트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무거운 물건일수록 쿠팡으로 주문했으니까요. 하지만 슈퍼마켓이 무너진 자리를 과연 누가 채웠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12년 국회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월 2회 의무협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대형마트의 골목 침탈을 막겠다는 취지의 이 규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골목 포식자를 키우는 비료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 쿠팡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으로 배송을 이어갔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바닥을 기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던 유통 규제가 결국 거대 플랫폼의 독점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골목 상권을 살리려다 쿠팡이라는 공룡에게 재물을 바친 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규제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의 그림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켓 배송이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사람, 그 생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에는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같은 달 제주에서는 부친삼을 치르고 곧바로 배송에 나선 기사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9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과로로 인정되었거나
과로로 추정되는 사례입니다. 사망사고만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쿠팡 본사와 자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총 16,938건. 이는 국내 단일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식 시간도 거의 없이 분리와 포장 작업이 반복됩니다. 배송 현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구조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쿠팡의 다단계 위탁 구조가 안전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편리하게 받는 그 박스 하나 뒤에는 누군가의 쓰러진 삶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온 사람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11월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취해 높은 중개 수수료가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면서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책위는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45%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출 연체율은 12%에 달했습니다.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 그리고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16%에 이르렀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자영업자들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로켓 배송 제국, 플랫폼 권력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핵심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표면적 명분은 쿠팡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단체들로부터였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이 또 다른 대기업의 골목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심의 대형마트들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규제가 풀리면 한두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강력한 경쟁자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쿠팡에 밀려 숨이 막히는데 이제는 대형마트라는 두 번째 거인까지 골목으로 들어오게 생겼다며 철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려던 규제가 거대 플랫폼을 키웠고 그 플랫폼을 잡으려다 또 다른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게 된 이 모순적인 상황. 일부 언론은 이를 쿠팡 잡으려다 골목 상권을 죽일 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 사이의 복잡한 삼각 갈등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골목 상권은 정녕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일까요? 사실 쿠팡도 완전한 적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소상공인 전문관인 착한 상점을 통해 10,000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의 판로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누적 매출 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폭설로 상품성을 잃을 위기에 처한 딸기를 기획전 형태로 판매하여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사 간의 의무 소싱 비율을 법제화하고 매출에 연동한 상생기금을 조성하며 배송 권역을 구분하여 골목 상권의 최소한의 숨쉰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온라인과 똑같은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는 골목이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오프라인만의 경험과 장소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골목형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골목 상권을 재정해 하려는 정책들이 하나둘 시도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지 소상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플랫폼, 정부, 그리고 골목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존의 방정식인 셈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그 골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김영수 씨의 슈퍼 앞을 또 한 대의 쿠팡 트럭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요한 골목에 엔진 소리만이 잠시 멋물다 사라집니다. 김 씨는 오늘도 매출이 부진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천천히 셔터를 내립니다. 그 셔터 안에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만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한 갈색 박스를 열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의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이 그림자를 외면한다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인사도, 동네 슈퍼 아저씨의 푸근한 웃음도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당신의 다음 클릭 한 번이 과연 누군가의 가게를 닫게 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조용히 던져봅니다.